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딸을 가진 평범한 여성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연을 겪어보니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우리 딸 예쁘게 키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어디 가서 홀대받지는 않을까 더 신경 써서 키웠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 좋은 옷, 그리고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까지 보내니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었으니 우리 딸이 시댁복이 없었나 봐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시댁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아댔거든요. 처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래, 너만 좋으면 엄마도 좋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거 볼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이니 잘 골랐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보는데 생긴 것도 반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참 마음에 든다 싶었어요. 싹싹하고 성실하고 더 볼 게 없었죠. 사위에게 물어보니 그 집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터라 서로 잘 맞겠지 싶기도 했어요. 저희도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키운 딸이라 사돈이랑도 그런 공감대가 있겠다 싶었어요. 시집살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둘이 잘 만나다가 딸이 사위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위 얼굴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격 좋은 것도 알았겠다 싶어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하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면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견례 준비되면 와서 밥 먹고 사돈끼리 얼굴 한번 보면 된다고 말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들 착착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특하던지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작은 한정집 집에서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담한 한옥이 운치 있고 참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사돈이 되실 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잠시 후 식당의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돈의 분위기가 참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젤을 발라 번들거리는 머리를 쫙 틀어올리고 옷은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꼭 만신이셨던 저희 할머니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쪽 일을 하시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저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사위에게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간혹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신내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예비 사돈께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말을 붙여보니 전혀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최근에 접고 그냥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운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취향의 한복을 입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첫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은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만신의 피가 섞여서인지 간혹 그런 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사람 촉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느낌으로 의심하는 것보다야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 사위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고 혹시라도 그쪽 일을 하신다면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사돈 어른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넌지시 어머님이 만신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 사위는 제 말을 듣더니 절대 아니라고 벌쩍 뛰더라고요.
자신은 점 같은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그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저희 집도 윗대 할머니께서 만신을 하신 터라서 그냥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래도 질겁하기에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감이 이상할 때 좀 더 알아볼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로 느끼는 감이란 게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대충 물어보고 놓쳐버렸는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은 사위와 무사히 결혼도 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둘이 오손도손 정말 잘 지냈습니다. 사위도 지극정성으로 딸을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 잘 시켰지. 그래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켜야지 하고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딸 부부에게 문제가 생긴 건 딸이 결혼한 지 3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어도 아이가 안 들어서니 딸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넌지시 딸에게 피임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안 생기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갖는 건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딸은 피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싶었어요. 사위는 아이를 아주 많이 원했고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봐라 다독여서 보냈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았지만 둘 다 정상이라는 소리만 듣고 왔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면 생길 거라고 애 가지는 게 급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라고 했답니다. 딸도 그럼 인공수정부터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원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아이라 자기 속도 속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길 반복했습니다. 조금 더 물어볼 걸 입 닫고 있는 것은 속이 골마간다는 건데 그때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찾아왔는데 기운도 없어 보이고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다시 물어봐도 역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속은 속대로 타들어가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가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개량 한복을 곱게도 차려입고 머리를 젤을 발라 틀어올린 사돈은 대뜸 제 앞으로 붉은 종이에 금색 글씨가 쓰인 부적을 여러 장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이것을 한 장은 이불 안에, 그리고 한 장은 천장 위에, 그리고 한 장은 현관에 붙여두시고 나머지 한 장을 자시에 촛불 켜고 정화수 떠놓고 제발 딸아이 아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빌고 나서 촛불에 태워서 부적가루를 정화수에 띄워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황당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적을 몸에 두르고 집에 붙이는 것도 찝찝한데 빌고 태워서 먹으라니 정말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부적인지도 모르는 걸 말이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런 걸 믿지 않아서요. 이렇게 많은 부적은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니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돈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라고요. 사돈이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니까 며느라기한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같이 신령님께 빌고 장군님께 치성을 드리면 뭐합니까? 여기서 다 제 공덕이 빠져나가는 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장군님은 뭐고 신령님은 다 뭡니까? 사위 말로는 그쪽 일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걸로 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나는 사람도 없었겠네요.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조상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일 공덕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가지고 돌아가세요. 거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속이에 경일 끼면은 알아듣질 못해서 자기 앞에 조상님이 아이를 주려고 데리고 왔다가도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굿도 하고 산신께 사흘 밤낮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초를 치시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나는 말이에요. 우리 선녀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지은 영험한 부적입니다. 아휴, 저는 아무튼 그런 거 안 믿어요. 이거 당장 가지고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혹시 애들한테도 강요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립시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성하세요? 병원 다니면 금방 생길 겁니다. 사도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적을 집어들고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간 제게 딸이 말 못한 게 저것이구나 하고 그제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안 믿으니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만신이어도 저렇게 어이없는 짓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말했다가 또 속만 뒤집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딸이 울면서 집으로 뛰쳐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울기를 반복하는데 한참을 운 딸이 사위랑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천을 가지고 와서 몸을 묶어 대지를 않나 이상한 부적을 가지고 몸에 붙이질 않나 밤마다 악몽을 꾼답니다. 그때 사돈의 부적이 생각났어요. 그 옆엔 내가 애를 잡았겠구나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위까지 합세했다고 하니 제 속이 안 뒤집히고 배기겠어요. 그래서 그만 살아라 했습니다. 애가 뭐라고 안 낳고 살면 되지 내 딸이 더 귀한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살 게 뭐 있나 싶었어요. 딸이 집으로 오고 나서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껴주겠다, 사랑해주겠다 데려가 놓고선 그런 짓을 하다니 말입니다. 내 금쪽 같은 딸한테 한 일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빌고 또 비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돌아가자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나요? 저는 딸에게 당장 사위하고 갈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 잘못이다. 얼마나 아이를 원하면 저러겠냐. 그러는 겁니다. 속이 뒤집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 당장 저놈하고 헤어져. 아주 사람이 할 질 못할 질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렇게 빈다고 다 해결될 일이야? 응? 데려갈 때는 아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뭐야.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아. 그만해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혼 3년 동안 임신의 임자 근처도 못 갔잖아. 보통 착상이라도 해서 유산이라도 해보는 건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아이 안 낳고 사는 부부들은 다 이혼하고 갈라서야 한다던? 둘이서만 재미지게 아주 잘도 살더라. 여행 다니고 취미 즐기고 너는 젊은 애가 돼가지고 생각은 구한말 사람처럼 구는 거냐?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사위는 제 언성이 높아지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저 그 사람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 닮은 딸 하나 낳고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됐네. 아무리 아이가 가지고 싶고 원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 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던가? 아이를 원하면 병원을 다니면 되지 않아. 왜 병원을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단을 만드냔 말이네. 돌아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저는 정말 냉정하게 사위를 내쳤습니다. 딸아이가 돌아간다고 해도 저 집안이랑 엮이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닥달하는 것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딸아이에게도 절대 사위에게 갈 생각하지 말고 이혼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자기 속도 썩어 문드러지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더군요. 그렇게 울다가 딸아이는 잠을 자고 또 잤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으면 사흘 밤낮을 잠을 자는지 안쓰럽고 가여워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를 쓸고 또 쓸었습니다. 일단 딸아이가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 바로 이혼하라고 다시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야, 사위와 한 입을 덮고 살았으니 독한 맘 먹고 못 꺼내낼 수 있지만 저라도 독한 맘을 먹고서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사람 뜻대로 되나요? 그날은 딸을 몸보신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멀어도 그날 잡은 소를 파는 시장으로 가서 고깃감을 사왔습니다. 뼈는 폭 고아서 사골 해먹이고 고기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도둑이 든 것 마냥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놀라서 딸아이 방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딸아이는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빨리 핸드폰을 찾아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를 않는 겁니다. 몇 번을 해도 딸도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나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집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짤막하게 단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갈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시 그 집으로 기어 들어가다뇨. 시장 봐온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딸아이 집이라도 가봐야겠더라고요. 딸아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들기니 딸아이와 사위가 얼굴을 빼꼼 내밀면서 밖으로 나오더군요. 입가에 미소까지 띠면서 말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설득을 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꼴을 당하고도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서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손을 꽉 쥐고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이랑 시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우리 다시 아이 가져보기로 약속도 했고, 저 아직 그 사람 사랑해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애간장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이 못난 거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니? 당장 돌아가자. 어서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 네가 살지. 안 그러면 말라 죽을 거야. 어서 돌아가자. 어서. 장모님,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 몸 추스르면 다시 아이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고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 하고 다시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질 않았어요. 아니, 그 꼴을 하고도 또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 없으면 우리 딸이랑 못 살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당장 가자. 어서 가. 엄마랑 같이 돌아가, 혜선아. 저는 딸의 손목을 휘어잡았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딸은 제 손에서 손목을 비틀어 빼내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내 인생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살겠다는데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요. 나 이 사람하고 계속 살 거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 꼴을 당하고도 제 딸은 사위 옆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아무 말 못하고 저는 거기까지 가서 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 나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키운 딸이고 자기 스스로 사위 옆에 남아있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딸에게 무슨 일 없냐, 별일 없냐 물어볼 뿐 더 이상 둘 사이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잘 지내길 빌 수밖에요. 하루는 밖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딸아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딸이 기쁜 목소리로 엄마 나 임신했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셨는지 제 딸아이에게 아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됐다 됐어. 이제 고생 끝났다 싶었습니다. 이게 모두 아이를 못 가져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딸 고생이 끝났다 하고 생각했죠. 몸 관리 잘해라. 잘 먹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지 마라. 저는 딸아이에게 당부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딸을 위해 뭐라도 해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한가득 준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산모와 태아에게 좋다는 보약도 지었죠. 혜선아, 엄마야. 엄마 지금 갈게. 지금 집에 있는 거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깻잎김치랑 산모랑 태아에게 좋다는 보약까지 지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안 돼. 엄마 오지 마. 지금 밖이야. 그러니까 와도 나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나 김서방이 잘 챙겨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지 마. 알았지? 아, 엄마. 나 전화 끊어야 해. 나중에 통화해.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화를 그렇게 끊었어도 저는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겠지. 그리고 이미 바리바리 준비해 놓은 반찬들을 어쩌겠어요. 혼자 사는 집에 많은 반찬을 버릴 수도 없고 몸에 좋은 보약도 전해주어야 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우체통이 떡하니 눈에 보이는데 딸 집 우체통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임신 초기라서 피곤해서 이것까지 관리를 못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우편물을 뽑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리고 하늘에 달이 떠올라도 딸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사위도 딸도 얼굴을 안 비치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선아, 엄마 너희 집 앞인데 도대체 어디니? 응? 임산부가 밤늦게까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빨리빨리 돌아와서 쉬어야지. 초기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나 지금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와도 없다고. 김서방이랑 어머님이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곳이라니. 어디 있어? 너 지금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딘데 엄마에게 말을 못해. 빨리 말해. 걱정하지 마, 엄마. 어머님이 우리 아이 잘 크라고 신령님께 치성 드리러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도 잘 크고 건강하게 태어난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만 끊을게. 딸은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안 봤으면 모를까
사돈의 그 민속신앙에 미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있나요?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제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여편네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돈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사돈 아니신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날 밝으면 전화를 다시 하던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이랑 사위랑 같이 있다는 거 압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아주 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걱정이셔서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앙칼지게 째는 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부여잡고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직접 얼굴도 보고 직접 해온 반찬도 먹여야겠네요. 임신 초기인데 조심하고 또 신경 쓸 때 아닙니까? 엄마 밥도 먹고 싶을 테고 사돈께서 한 번만 양해 좀 해주세요. 제 말을 듣고 사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읊조렸습니다. 뱃속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 쏟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 궁금하시면 사돈께서도 이곳에 와서 하늘째를 올리시던가요. 그럼 하늘이 감복해서 더 건강한 애를 주실 겁니다. 오실 때 5천만 원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는데 5천만 원이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재라니, 저 여편네가 또 미친 짓을 꾸미는 것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홀몸도 아닌 애인데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는지 불안해서 전화를 받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5천이라니 그 말에 더욱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에게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바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건데 딸 마음 추스른다고 왜 그걸 못 시켰는지 순간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긴 호흡을 하고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구시오? 제 형편에 5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돈을 제대로 벌기를 하나, 그렇다고 재산이 있기를 하나. 딱 1,000만 원 있네요. 그걸로는 안 될까요? 우리 혜선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사돈. 아유, 사돈. 5천이 있어야 하늘에 재라도 올리고 하늘에 얼굴 한번 들어보죠. 5천이나 드는 하늘 제사에 반도 안 되는 돈을 올리면 그게 지성이 됩니까?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어치나 정성이 부족한데 신령님이 노하지 않겠어요? 그 돈 없으면 며느리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살다 4천만 원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개소리를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중요합니까?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판국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앞에도 없는 사돈을 향해 허리를 연신 굽혔습니다. 사돈, 제발 더 이상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1,000만 원 정성이라도 부모의 정성이니 신령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우리 혜선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핸드폰 너머로 사돈 옆에 내 긴 한숨이 타고 넘어오더군요. 정말 고민이 된다는 식으로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 산속으로 돈 들고 쭉 오면 된다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산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이것들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저는 다음날 당장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해약하니 정말 딱 1,000만 원이 나오더군요. 그 돈을 5만 원짜리로 바꿔서 비닐에 싸고 또 쌓아서 가방에 꼭 담아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제 딸을 살릴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사돈이 시키는 대로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뒷산이지만 산세가 좀 험해 보이더군요. 이름 없는 산에 꽤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산을 오르다가 저는 이대로 돈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번쩍 들었습니다. 돈만 빼앗기고 딸을 안 보여주면 큰일 나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풀숲을 헤치고 그 바위 밑으로 가서 주위에 나뭇가지와 넓적한 돌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깊숙하게 판 땅 속에 돈이 든 가방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돌을 올려서 나중에 찾기 쉽게 표시도 해두었어요. 손에는 이미 시커멓게 흙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묻으면서도 어찌나 손발이 덜덜 떨리던지 목구멍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혹시라도 올라가서 딸을 그 돈과 미끼로 맞바꿀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무사히 데리고 산 아래까지 데려오려면 저에게도 무기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빈손으로 저는 산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쭉 올라가니 큰 돌탑이 몇 개나 나왔습니다. 산속 돌탑에 금줄이 돌돌 말려있는 게 참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돌탑을 빙 둘러가니 작은 암자가 나오더군요. 암자 옆에서 큰 돌탑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해 보이던지 그 사람들 속에 제 사위와 사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작게 김서방 하니 사위와 사돈이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절을 하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다시 기다린 끝에 사돈과 그 옆에 있던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딱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얼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50대 안팎의 사람인데도 풍겨져 오는 기운이 남달랐거든요. 옆으로 찢어진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사돈이 그 여자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녀님, 이분은 저희 며느라기 친정엄마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러 온다고 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른 치성비는 준비해서 오신 거죠? 이리 주세요. 저는 손을 뒤로 꼼지락거리며 사돈과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혜선이 얼굴 보면 드릴게요. 우리 애 어디 있나요? 아까 김서방이랑도 같이 없는 것 같던데. 우리 딸 어디 있는 거예요?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일단 치성비부터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돈부터 주세요. 그래야 딸아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돈부터 달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안 주면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설마 나를 이대로 내쫓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돼서 그곳까지 가서 어떻게 딸 자식 얼굴도 안 보고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가면 안 갔지 그럴 수야 없었죠. 저기 산 밑에 두고 왔어요. 일단 애 얼굴부터 보여주시면 제가 가서 들고 올게요.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우리 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성비를 두고 오다니요. 거짓말 치는 거 다 알아요. 돌아가세요. 아무리 딸 얼굴 보고 싶어도 그렇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런 거짓말을 짓거리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요? 저는 땅을 파서 시커멓게 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 손 보고 그런 말 하세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정말로 저 산 밑에 숨겨두고 왔다니까요. 1,0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딸 얼굴 보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외치며 화가 나서 암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싸움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암자 안은 사방에 오방색 천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기괴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으로 본 전설의 고향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온몸이 소름이 돋아오르는데 한쪽에서 딸이 저를 보고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머리만 빼고 온몸이 붉은 천으로 똘똘 감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딸의 묶인 몸을 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가 애 떨어지면 사돈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애 떨어지지 말라고 저희가 치성제사를 드리는 중인 게 안 보이세요? 그렇게 신생아처럼 묻고 안정을 시켜야 뱃속의 아이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딸의 몸에 감긴 천을 풀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이 정신 나간 곳에서 나가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딸은 엉엉 울고 딸의 바지에는 핏자국까지 살짝 비쳤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보이세요? 아니 무슨 치성을 들이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까? 애 밑에 핏자국 안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애를 이렇게 꽁꽁 묶어놔요? 들어선 애도 잘못되겠네. 저는 사돈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자 사위가 저에게 다가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장모님, 제발 진정하시고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지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임신된 것도 저기 선녀님이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서 된 거예요. 이번에도 잘 되라고 빌어주시는 거니까 제발 화 좀 푸세요.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내가 눈이 안 돌면 사람이야? 자네, 이제 다시는 내 딸 볼 생각하지 말게. 데려갈 때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리 나오게. 저는 앞에 있는 사위를 밀치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저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불이 붙은 촛대를 사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불이 붙은 촛대는 사위를 정확히 맞고 떨어졌는데 얇은 한복을 입은 사위의 몸에 불이 순식간에 붙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싸구려 천을 썼으면 그렇게 쉽게 붙는 건지. 사위가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나니까 사돈이 아들을 눕혀놓고 불 붙은 곳을 발로 밟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라는 여자는 떠다 놓은 정화수를 사위에게 끼얹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난리를 틈타서 딸의 손을 꽉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이 나자 허둥지둥 물을 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그곳을 뛰어내려오는데 딸이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더라고요. 하혈까지 한 상태이니 저도 더 이상 가는 것은 무리다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돈이 쫓아올까 싶어서 옆 수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입은 바싹 타오는 게 딱 죽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산길에 경찰차가 도착하자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 2분이서 오셨더라고요. 딸이 아프다고 하니 일단 암자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자고 하시더군요. 가는 내내 그곳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현재 상황을 경찰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던 경찰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최근 지역에서 어느 선녀에게 굿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인 것 같다고요.
정확한 거주 지역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분께 자세한 인상착의와 암자로 가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이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 줄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씩이나요. 뱃속의 아이는 이미 유산한 지 2, 3일 정도 되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세로 묶여 있었고 또 피가 돌아야 하는데 꽉 묶여 있는 통에 더 이상 착상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라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오열하는 딸을 보고 같이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가서 보니 선녀 사돈이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이미 굿사기로 선녀는 전과 5범이고 사돈 또한 사기로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이 함께 다니면서 사기를 쳤더군요. 사위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사돈이 발로 낭심을 밟아대는 바람에 제거 수술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아이를 원했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대를 자기 손으로 끊어놓다니 참으로 사람 일 알다가 모르겠더군요. 전 이혼 서류를 들고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지켜볼 수 없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이랑 정말 갈라서야 할 때니까요. 사위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쫙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못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밟힌 날 바로 병원으로 내원했다면 바로 보건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아들을 눕히고 다시 치성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두말하지 말고 바로 내 딸이랑 이혼하게.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자네랑 우리 딸이랑 살게 두면 부모가 아닌 걸세. 당장 여기에 지장 찍어. 안 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혜선이 뱃속에 아이밖에 제 자식은 없습니다. 제발 이혼하라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정말 안 하겠습니다. 혜선이가 싫다면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이미 딸아이의 뱃속의 아이는 사라졌는데 뱃속 아이 타령을 하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사위를 향해 따귀를 날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며 붉게 달아오른 뺨을 손으로 짚더라고요. 혜선이 유산했어. 다 자네와 자네 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지 2, 3일이나 됐다네. 애를 그렇게 묶어두니 유산이 안 되고 배겨? 자식 잡아먹은 아비가 자식 걱정이라니. 앞으로 자네는 이제 평생 자식이 없네. 다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게. 당장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아니면 내가 자네도 고소할 걸세. 당장 여기에 지장 찍으란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어서 이혼으로 봐주는 줄 알게. 사위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울더니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한 대 뺨을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사위를 두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저의 1,000만 원도 찾아다가 돌려주셨네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손을 잡고 한참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딸에게 왜 그때 집에서 사위에게 돌아갔냐고 하니 사위와 사돈 그리고 그 선녀가 와서 귀신을 씌운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엄마에게도 귀신을 씌울 거니까 곱게 따라가자고 했다네요. 그동안 악몽을 꿨던 탓에 안 따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기꾼이라고 말해주니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그 뒤 한동안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게, 그것도 그렇게 어이없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게 꼭 자신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몇 번이나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아이 못 가진다고 타박하는 시댁에서 더 빨리 딸을 데려오지 못한 게 제 딸을 아프게 만든 것은 아닌지 몇 번을 곱씹고 또 곱씹어 속으로 삼키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저 일은 벌써 몇 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딸은 잘 이겨내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과거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없습니다. 꼭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 그 몇 년의 시간은 절대 꺼내지 않더군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아파하는 것을 알기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의 귀한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자기 눈물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벌을 받아야죠. 여러분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집안 어른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운 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닫고 다시는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과욕 때문에 숨통이 막혀 이혼을 해버린 40대 아줌마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좀 많았어요. 비슷한 수준, 비슷한 형편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급하게 말해보자면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야 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직접 실천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놈의 끼리끼리라는 말이 참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 안에 충분히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끼리끼리라도 다 같은 종족은 아니더군요. 제가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저와 남편이 끼리끼리였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집안 재력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나 참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이렇게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네요. 도대체 이혼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 거죠? 겪어보지 않아 몰라서 그러는데 차라리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 나은 걸까요? 아무튼 제가 화딱지 나는 사연 하나 써보고자 이렇게 찾아와 봤네요. 남은 응어리를 여기서나마 풀어보고 가려 합니다.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저와 남편은 똑같이 중하층 형편의 비슷한 직종을 가진 채로 결혼을 한 사이예요. 남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쉽게 안 나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이랑 비슷한 계열의 일을 했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기도 했고 주어진 만큼만 하는 스타일이라 정해진 경제력 안에서 생활을 하려던 타입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반대 같지만 제가 본 저와 남편의 공통점은 우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고 소득이 비슷한 데다가 똑같이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가난에 가난이 붙으면 완전 왕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제게 자기만 믿으라고 다른 사람 말이 뭐 중요하냐며 신의를 보여줘서 그걸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순수했고 사랑에 눈먼 둔치였네요. 저희는 역시나 돈을 모아봤자 티클 만한 수준이었기에 미래 신혼살림을 위해서 결혼식도 단출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예식장이다 보니 하객 수도 눈에 익을 만큼 적었어요. 축하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그만큼 더 기쁘겠지만 저희는 더 행복할 앞날을 기리기로 하며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이마저도 저와 남편이 공통적으로 가진 감정이라 서로 더 돈독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사실 혼전 임신을 하고서 배부르기 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사실 없는 형편의 아이를 얻는 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민망하게도 한순간의 욕구에 눈이 멀어 대책 없이 아이를 가져버린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과 동시에 저희에게 찾아온 아이 소식은 저희가 가족이란 단어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신혼여행도 남편의 보필을 잔뜩 받고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해외는 저희에게 사치였고 가까운 제주도를 즐기고 돌아왔네요. 남편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축의금 정리를 했는데요. 짐 정리도 안 하고서 거실에 앉아 축의금 장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참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펜을 끄적이더니 갑자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제가 대신 남편 짐을 정리하다 말고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관심을 보였는데 글쎄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근데 너 인맥 관리 안 하냐? 축의금 액수가 왜 다 이 모양이야? 계좌에 들어온 액수도 째째하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거금 주는 친구도 하나 없대?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듣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거 있죠? 자기 하객수는 생각 안 하고 제 앞으로 들어온 돈만 보면서 고작 축의금 가지고 제 인성 문제를 논하는데 이거 저만 황당한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축의금 액수가 거기서 거기였다고요. 저도 축의금 장부를 얼추 봤었기 때문에 신랑 측 축의금도 엉망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저런 부연 설명하면서 당신 액수도 그리 안 많지 않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일부러 계좌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안 받은 거라면서 봉투에 있는 축의금은 자기 쪽 액수가 더 많다고 본인이 더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계좌에까지 받아서 합쳐졌으면 저보다 훨씬 많았을 액수라고 뜬금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얼탱이없고 재수없었지만 아이까지 생긴 우리 사정에 돈은 더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축의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애써 이해를 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정도껏 이해해줬으면 남편도 적당한 선에서 저와 타협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의 돈 욕심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기세를 타더니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는 욕심에 부스터가 달린 것 마냥 과해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같이 힘보태서 빨리 모아야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손주를 돌봐주겠다는 시모의 말대로 시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저랑 맞벌이를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그건 또 싫대요. 남의 손에 애를 맡기고 싶진 않다고 꼭 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키워야 건강하고 똑똑하게 큰다면서 저더러 전업주부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제게 갑자기 경력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멀쩡하게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 어머님께서 애 봐주신다는데 왜 그래야 돼? 내가 뭐 애 안 보겠다고 그랬어? 자기가 계속 돈돈거리니까 여태 그랬던 것처럼 같이 벌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젠 안 된다고. 그땐 우리가 둘만 있을 때였고 지금은 애가 생겼잖아.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도 부모 손이 아닌 다른 사람 손 타면 애들이 커서 그때 받은 영향이 다 드러난다더라. 그냥 일 관둬. 내가 야근 늘리면 돼. 아직 아이가 1살 배기일 뿐인데 저희는 그때부터 벌써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다퉜습니다. 제 경력 단절 문제로 남편과 일주일 정도를 씨름하다 보니 제가 더는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애까지 보는 입장인데 남편이랑 같은 주제로 말씨름하는 게 체력 소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남편 뜻대로 사표를 내버렸죠. 남편 고집이 너무 세니까 시모도 고개를 내줬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주부로 있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이 육아에만 신경 쓰는 퇴근이라고는 일절 없는 집 요정이 되었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슬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편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아이 교육에도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유치원 때까진 애 교육관에 터치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아주 선생님 납신 것처럼 애헴거리더군요.
과외며 학원이며 조그마한 애한테 이것저것 많이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이도 힘에 부치지만 당연히 혼자 벌이하는 남편도 돈 대주느라 힘에 부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퇴근할 때마다 표정이 점점 썩어가더니 나중엔 애가 애교 부리면서 들러붙어도 귀찮아하기만 하고 기절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까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내조를 더 잘하려고 했고 애가 남편을 성가시게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게 다시 일을 구하라고 통보하는 남편의 요구는 정말 당혹스럽더군요. 제가 무슨 슈퍼맘도 아니고 일을 구하라고 하면 뚝딱 바로 취직이 되는 사람인가요? 제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을 넘어섰던 때였습니다. 경제 판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데 무려 8여 년을 경력 단절로 살던 저한테 다짜고짜 일을 하라뇨. 물론 일은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리 단번에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제 나이에 취업이 더 쉽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일을 알아보겠다고 제안을 수락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구직하는 기간조차 못 견디고 구직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취직도 하나 못하냐고 저의 능력을 개무시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남편이 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드니까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학원을 줄이라고. 학원비 나가는 것만 줄여도 우리 생활비 반은 더 들어와. 네가 진작에 취직했으면 문제 없었을 일이야. 부모로서 애 학원 그만두게 하고 싶냐? 그러게 평소에 좀 취업 잘 되는 걸로 자격증 하나 따놨으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멍청한 것들은 거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멍청? 말 다 했어? 당신은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당신 원하면 그대로 뿅! 다 되는 마법사인 줄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 혼자 애 키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신이 돈 들여주는 건 고마워. 근데 그것 말고는 뭐 해준 것 있어? 우리 애 내가 다 키웠어. 언제는 나더러 전업주부하라고 난리더니 이제 와선 일을 하라고? 그래서 네가 애를 잘 보기나 했어? 애가 공부 게을리하고 매일 놀려고만 하던데 이게 네가 떵떵거리던 결과물이냐? 아휴, 돈 벌어다 주면 뭐하니. 집구석은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데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려?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던가. 머리 나쁘면 몸이라도 고생해야지. 저야말로 남편과 대화만 하면 가슴 중앙이 갑갑한 게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애가 할 일을 미루고 놀고만 싶어하는 이유도 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아이라고 그 기준이 없겠습니까? 저희 애가 자기 역량보다 너무 과한 교육을 받는 탓에 스트레스가 늘어서 더 학원 공부에 손을 떼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서 받는 피로함을 잔뜩 받아서는 저한테 우수수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한 지 2개월 차였는데 경력 단절 주부를 뽑아주는 곳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아예 전화 연락도 안 오는 것 보니까 지원서부터 떨어지는 게 분명했어요. 저도 충분히 답답한데 지켜보는 남편은 제가 아주 한심해 죽겠나 봅니다. 당신 대학 친구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친구 인맥 중에 당신한테 자금 도움이라도 줄 만한 사람 없냐?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한 지가 언젠데 그 친구는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왔어. 그 전부터 이미 연락 끊긴 사이라서 갑자기 연락하는 것도 웃기고. 저것 봐. 그런 식으로 인맥 관리하니까 네가 결혼 축하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같은 과 나왔다면서 그 친구는 대기업 다니고 당신은 겨우 잡일하다가 시집와서 살이나 찌고. 뭐라고? 말이 왜 그따위야? 기가 막혀서. 그러는 당신도 나처럼 거지꼴로 결혼한 주제에 왜 자꾸 나를 평가 못해서 안달인데? 재벌이나 되면 또 몰라. 자기도 산거지 주제. 골골거리는 중고차 타면서 뭘 그렇게 벤츠 타는 척 콧대를 세운대? 뭐야?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 아, 그림의 떡일 뿐이려나? 하긴 돈 많은 남자가 당신같이 촌티나는 여자를 눈에 담을 리가 없겠지. 저희는 이제 서로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고함이 오갈 정도로 상대에게 질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입씨름이 오가니 어떤 날에는 애가 나서서 우리 사이를 파고들기도 하고 일부러 저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멀리서 부르기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네요. 아이의 눈물겨운 마음도 몰라주고 못된 부모였던 저희는 당시 서로에게 쌓인 원망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든 말든 툭하면 저를 갖고 다른 잘나가는 여자들이랑 비교까지 했어요. 한동안은 그놈의 대기업 다니는 친구에게만 주야장천 짓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 처가댁이 잘 사네, 누구는 아내가 똑똑해서 재테크로 몇 억을 버네 등등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는 건지 그런 집안이 부럽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그딴 술주정을 듣는 것도 꽤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과하게 취해서 온 날이면 몰래 몇 대 패기도 했어요. 일부러 남편 옮겨주는 척하면서 몇 번을 밟고 귀싸대기 날리고 코를 비틀어 버리기도 했죠. 아니, 들을수록 웃기잖아요. 자기는 결혼 전이나 후나 고작 연봉 몇십만 원 오른 게 다면서 저한테만 과한 요구를 바라니까 완전 진짜 재수없지 않습니까? 머리통을 안 후려치곤 못 베긴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 때문에 아이 교육에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 크는데 문제 없도록 사방팔방 일자리를 찾으러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체면이고 뭐고 정말로 취업이 절실해서 오랜만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같이 강의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막 안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조심스럽게 알린 제 사정을 듣고선 흔쾌히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의외였어요. 보통은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연락한 것만으로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저를 대학 동기였다는 이유만으로 반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내 동생이 플로리스트하거든. 그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쓰일 때가 많은 자격증이더라고. 동생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내일 한번 찾아가 봐. 주부인 제가 바로 사무직에 뛰어드는 건 어렵다고 배려해준 친구 덕분에 저는 친구 동생네 꽃집에서 꽃꽂이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 동생도 제게 미리 실습하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요즘은 호텔에서도 플로리스트를 고정 직원으로 뽑는다면서 자격증 따서 호텔로 취직해보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랑 친구 동생 덕분에 적당한 수익을 받으며 일을 배우게 되었고 정말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친구랑 친구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막노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고생하며 늙어갔을 겁니다. 제가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기 시작하니 남편도 불같은 성격을 좀 죽이고 잠잠하게 굴었어요. 전업주부 시절 때보단 그래도 싸울 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먼저 한 발 물러나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부 싸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횟수만 줄었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딴 게 전부 친구랑 친구 동생 덕분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얻었으면 보답을 하는 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남편의 등살로부터 구제해준 둘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제 친구랑 친구 동생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오지 못했고 친구 동생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거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던 남편이 하필 그날 일찍 퇴근해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아가씨가 같이 인사를 나온 걸 보곤 피로에 절어있던 얼굴을 어색하게 펴면서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 동생을 남편한테 정식으로 소개를 해줬더니
남편이 금세 아가씨에게 호의를 보이더군요. 우리 와이프 구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네요. 꽃집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참 미인이세요. 남편의 친절한 모습을 결혼 초에 보고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남편한테 저런 모습도 있었는데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상냥한 남편이 불쾌했다기보단 어이없었을 뿐이었죠. 제게는 친구 동생이 귀인이나 다름없었기에 밉게 보일 리 없었고 남편한테 정뗀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제 불만의 화살은 남편을 향할 수밖에요. 저희는 제 아이까지 같이 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었습니다. 귀인이나 다름없는 손님이 있어서 그런지 간만에 저희 분위기 좋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웃기도 참 많이 웃었던 날입니다. 원래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 뒤에 바짝 붙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껴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불행이 제게 큰 의미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플로리스트가 된 저는 친구 동생에게 감사 선물을 표시하고 정말로 호텔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취직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야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너무 일 강도를 높여 하는 남편이 걱정돼서 쉬엄쉬엄 하라고 야근에 대해 언급해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애가 점점 더 자라니까 돈도 그만큼 많이 들 거라고 맞벌이 시작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지 않겠냐며 오랜만에 또 돈 욕심으로 불타올라 있었어요. 남편 돈 욕심이야 신혼 초 때부터 꾸준히 봐와서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다들 불행이란 것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닥쳐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순간순간을 방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바로 경계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살다가 바로 옆 사람에게 제대로 호구 잡혔던 인간 중 하나이네요. 한날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퇴근하고 만날 수 있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일에 연락이 온 거라서 좀 곤란했습니다.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남편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특히 유부녀는 시간 약속을 자유롭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남처했더니 친구가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길래 할 수 없이 퇴근하고 만났습니다. 호텔 주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도 표정을 굳히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앉자마자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이었고 그걸 본 저는 처음에 친구가 혼전 임신을 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먹고 맙니다. 미안해. 내 동생이 이런 애가 아닌데 네 남편이랑 사고를 쳤나 봐. 보다시피 그 아이 내 동생이랑 네 남편이 바람나서 저지른 일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내 남편이 돈에 미치긴 했어도 지금껏 여자 쪽에는 눈도 안 돌린 사람이야.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놀랐어. 동생한테 크게 나무라기도 했고. 그런데도 동생은 차마 애를 지우긴 싫나 봐. 네 남편이랑 이미 얘기 끝내서 둘이 키우기로 했다는데 남편한테 들은 거 없어? 제 남편과 친구 동생이 바람이 났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임신까지 했다네요. 심지어 둘이서 그 애를 키우겠다고 한 사실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이 친구한테 들었다는 것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동생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친언니로서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친구 또한 저처럼 심장이 떨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 친구의 표정은 태연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마치 남편과 자기 동생을 갈라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넌 이걸 나한테 말해주는 이유가 뭔데?
나더러 네 동생 소송하라는 거니? 아니면 나더러 남편 포기하고 네 동생한테 넘기라는 거야? 진정해. 이런 상황 밖으로 소문나면 누구든 좋을 것 없잖아. 내 말은 최대한 시끄럽게 해결하지 말자는 거야. 내 동생한테 따질 거 있으면 앞으로 나 불러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네 커리어도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그걸 따지는 게 정상인 거니? 내 남편도 미친 짓 했지만 네 동생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적어도 내 앞에 네 동생을 같이 데려왔어야지. 나한테 사과를 시키는 게 언니로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원하는 게 사과야? 그거만 돼? 그럼 네가 순순히 이혼해 줄래? 그렇다면 나도 너 시간 되는 날 맞춰서 용서 빌러 데려올게. 친구가 얼마나 뻔뻔하게 나왔으면 제가 여태까지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기억을 하겠어요. 분명 떳떳한 입장이 아닐 텐데 친구가 너무 침착하고 태평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잘못된 입장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제겐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생전 가장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불륜이라 그러고 보니 왜 그 방법이 있나 생각도 못했네요. 그 친구네가 넉넉한 편이라는 건 대학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대기업으로 수익이 좋고 동생네 매출도 상당하니까 친정되는 집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겁니다. 그러니 지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눈이 도는 건 100번 양보해서 당연했겠네요. 제 남편이 돈에 미친 사람이라서 돈에만 목맬 줄 알았어요. 여자 집안을 이용해서 살림필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 정도로 막장짓은 하지 않겠지라는 신뢰가 은연중에 있었나 봅니다. 바보 같게도 말이죠. 그렇게 부자인 처갓집 부러워하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저를 비교하더니 딱 그런 처가를 알아보고 불륜을 저질렀네요. 남편의 속내가 너무 시커멓게 잘 보여서 화가 나 미치겠더군요. 고작 돈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배반한 셈이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버려진 느낌을 도통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남편은 외박까지 했어요. 아마 친구가 남편한테 제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없는 그 새벽에 저는 모든 게 저를 돌아선 것 마냥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앞날이 너무 막막했고 무서웠습니다. 돈돈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핏줄 세어가며 싸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버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등질 수가 있나요? 토끼 같은 우리 새끼를 버릴 수가 있죠? 제 인생의 전부인 존재는 우리 딸 하나뿐이었지만 이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건 남편인데 그런 사람의 배신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도 싫었을 만큼 미워했어도 우리 딸의 아빠라는 생각에 이혼까진 염두해 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이 가정 하나 지키겠다고 마지막 남은 예의를 붙들고 있었네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일깨워준 사람 덕분에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의 존재였고 그저 엄마가 슬픈 게 싫다고 위로해주는 우리 딸애를 보고서 다시 기운을 차릴 의지를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고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망가뜨릴 각오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지난번 제게 주고 갔던 초음파 사진을 챙겨서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시댁을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손주를 데리고 연락 없이 찾아온 저를 시부모가 순수하게 반겨주었는데요. 내내 제 표정이 좋지 않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는 없는 살림에 시집 와준 제게 항상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돈 욕심이 많아서 시부모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었는데 제가 생활비나 월급을 아껴서 시부모 생신날 한 번씩 용돈을 드리고 했거든요. 제 마음을 갸륵하게 여겼던 시부모는 저를 자기 아들만큼이나 좋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남편과의 결별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웠지만 제가 이미 딸이랑 저만 생각하기로 각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사리 입을 떼서 시부모에게 이혼 소송 의사를 밝혔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부모의 반응은 그렇잖아도 절벽 끝에 서 있던 저를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시부모는 자기 아들에 대해 실망을 하기보단 제게 대신해서 사죄하는 방법을 택했고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결국 결론은 아들 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나름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런 만행을 저질렀나 보네. 죽어라 노력해도 우리 집 가세가 안 일어나니 돈 많은 처가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을 텐데 있는 처가라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어미야,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우리 아들 그간 이쪽 저쪽 지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니. 네가 이혼만 해주면 우리가 너한테 돈 좀 떼줄게. 어머님, 불륜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저를 앉혀두고 하실 말씀이세요? 어쩔 수 없이 남편 편드는 건 부모 자식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저더러 용서해달란 소린 하지 마셔야죠. 저랑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남편을 나무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가 다 미안하구나. 다 잘못했어. 그러니 그냥 이혼 좀 해주거라. 우리도 남은 생 새 사돈 도움받아서 기 펴고 살 생각하니 차마 어미 널 붙잡기가 싫은데 어쩌겠니. 어차피 우리 아들은 너한테 마음 떴다. 껍데기 안고 사는 건 너도 실증 날 거 아니냐. 아들 말 들어보니까 친구 도움받아 겨우 취직했담서. 먹고 살 길 마련해준 빚 갚는다 치고 눈 감아줘. 어이없지 않나요? 시부모는 자기들의 형편없는 자존심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도리어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 걸까요? 분명 저는 가만히 있다 봉변당한 사람인데 누구한테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사람 하나 매도하는 거 일도 아니겠어요? 다들 나쁜 일에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니 당하는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리고 절망하나 봐요. 역시나 시가에는 잘해봤자 본전이거나 손해일 뿐인 듯 합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부모한테 효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자기 아들한테 외면받는 시부모가 불쌍해서 대신 챙겨줬던 것뿐인데 결국 돌아오는 마음은 불륜녀한테 남편을 보내주라는 결론뿐이네요. 온갖 가여운 멘트를 남발하면서 남편의 불륜을 감싸주는 시부모에게 기가 막혀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했고 시부모는 부잣집 사돈을 얻을 수 있다면 흔쾌히 소송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가에 찾아간 걸 시부모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지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불같이 화만 내던 남편이 이번에는 의외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싶어서 뭐라고 짓거리나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무릎 꿇고 빈다는 소리가 겨우 합의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시나마 남편의 변명을 기대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제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나 가진 것 없는 집안 자식인 거 알잖아. 안 그래도 형편없는 남자인데 소송까지 당하면 윤진이 집안에서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이 집 명의도 당신 단독 명의로 다 바꿔줄게.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당신 다 가져. 그러니까 제발 나 몸만 건사하게 조용히 보내주라. 이젠 실망할 것도 없다. 당신은 살면서 나한테 내도록 돈 뽑아 먹을 생각만 하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목적이었나 봐? 그래, 어디 등배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래봤자 불륜 가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약속이나 똑바로 지켜. 네가 분명 네 입으로 몸뚱아리만 나가겠다고 했다. 당장 각서 쓰고 지장 찍고 부동산 명의 나한테 다 돌려놓고 바로 꺼져. 그날로 남편은 제 말대로 자차까지 제 명의로 돌려놓고 저한테 합의 이혼을 받아내 저의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남편 보내고 나니
같이 산 수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간 게 뼈아프게 느껴지더군요. 구멍난 가슴에 바람이 숭숭 들어서 한동안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놈이란 거 알았던지라 하루 지나고 나니 역시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짐은 필요 없다고 빼다 버려도 좋다길래 시가로 보내려고 정리 중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상간녀 소송하지 말란 조건은 내걸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하면서 제가 재산을 다 몰수해온지라 어찌 보면 이득 본 이혼을 했는데도 상간녀 소송은 해야겠는 거 있죠. 잘못을 모르는 건 남편도 시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상간녀 집안도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 처음이 쉬우면 그 다음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받은 은혜를 완벽하게 갚아주지 못해 좀 찝찝했는데 이렇게 잘잘못을 가르치는 참교육으로 보답을 한다면 친구랑 친구 동생한테 큰 배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았죠. 뒤이어 날라오는 알림을 확인했더니 글쎄 엄청난 쌍욕의 문자가 날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륜에 떳떳한 척 하더니 소송 때문에 생기는 빨간 줄은 겁이 났나 보네요. 심지어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친구 것도 안 받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난날 뻔뻔했던 표정이 너무 재수없었던지라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친구는 저를 어이없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 여식 같은 년이 내가 너한테 일자리까지 구해주고 경력 만들어줬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니까지 것도 동기라고 반갑고 불쌍해서 호의 좀 베풀었더니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은 몰랐네. 결국 고소를 했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는 줄 알아? 그땐 내가 널 잘 몰랐지. 네 동생이 남의 뒤통수를 이리 무섭게 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처음부터 친구 안 했어.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다고 했니? 그 말은 네 입으로 네 동생이 쓰레기라서 사고친 걸 왜 너한테 갚아주냐? 그걸 따지고 싶은 거야? 넌 선의만 베풀었으니 동생 문제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거니? 말 좀 똑바로 해봐. 대기업 다니는 년이 문장 구사력이 왜 이렇게 딸려? 진짜 돌았구나? 비렁뱅이 주제에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뒤 좀 봐줬으면 눈치껏 기었어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가서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린 친구는 정말로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상간녀인지 남편인지 친구한테 집 주소를 알려주었겠죠. 다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무작정 내려치는 수준이 벌써부터 저급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딸애를 방으로 피신시킨 후 대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넘어뜨리더군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잡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 겨우 친구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까부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동네 잡일하는 너네 아빠랑 달리 우리 아빠는 무려 2급 공무원이야. 우리 아빠한테 말만 하면 찌꺼기 같은 너네 부모님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 까불 사람한테 까불어야지. 알았으면 당장 고소 취하해. 무릎 꿇고 고개 쳐박아야 되는 입장이면서 돈 있고 빽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친구 꼴이 같은 어른으로서 무척 쪽팔리더군요. 어쩜 전 남편과 다를 게 없는 건지 보니까 끼리끼리 잘 어울린 듯 싶었어요. 저는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빗자루를 뽑아다가 친구의 다리를 냅다 쳤습니다. 중심 흔들려 쓰러지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서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아,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보구나? 집에 돈이 많으니까 온갖 쓰레기짓 다 저지르고 다녀도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럼 그렇지. 집안 자체가 저급한 문화를 가졌으니 불륜 정도야 누워서 침 뱉기 수준이겠지. 그런데 어쩌냐? 너는 방금 네 입으로 네 약점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야. 나한테 너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준 셈이라고. 대기업은 무슨. 역시 멍청한 년이네.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내가 이 옷 세탁비도 물을 거야.
네 수준의 네 월급에 몇 년을 시달려야 갚을 수 있는 옷값이거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먹칠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살고 싶으면 당장 소송 취하라고. 너네 그 잘난 집에는 소송이 제일 약과일 텐데 진짜 취하해도 괜찮겠어? 소송 취하하면 그 다음에 네가 알려준 약점밖엔 답이 없는데. 너희 아빠 2급 공무원이랬지? 과연 네가 네 아빠 발목 잡는 짓을 해도 너희 아빠가 돈으로 해결을 해줄까?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서 너네 아빠 권위 무너뜨리는데 온갖 짓을 다 할 건데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서 고작 소송 가지고 이 난리니? 자기 아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친구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백은 아빠가 다인데 그걸 망가뜨리겠다고 한 거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망각한 모양입니다. 고작 거지 나부랭이 말에 내가 쫄기라도 할 것 같아? 우리 아빠를 걸고 넘어지시겠다. 그럼 너네 부모님은 무사할 것 같니? 누가 누구더러 멍청하다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어련하시겠어. 불륜이 뭐 자랑이라고 동네 떠나가라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마음 먹을 수 있는 짓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원래 내려갈 곳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아빠뿐만 아니라 너랑 네 동생 인생까지 제대로 밟아버리는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나한테 고개 쳐박을 용기가 안 나니? 나 정말로 너네 아빠 찾아갈 건데? 제 말에 더는 대꾸하지 못하던 친구는 결국 제게 선을 제대로 넘었는데요. 자기 성질을 주체 못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누가 버려놓은 아이스 커피를 주워다가 제 얼굴에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와, 사람이 속에 화가 부글부글 차오르면 몸을 주체 못한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도리어 커피를 처맞아도 마땅할 상간녀 언니한테 제가 당했으니 그 분노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게 상식적인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모자라 친구가 끝내 스스로 매벌짓까지 해버렸는데요. 네가 왜 부모를 언급해도 꿈쩍 안 하는지 알겠네. 너한테 딸이 하나 있다고 했지? 보니까 나온다고 어디 꽁꽁 숨겨놓은 것 같은데 딸내미는 아니? 네가 산 거지라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친구가 다짜고짜 제 딸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 이성의 끈은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신발장에 버려졌던 빗자루를 다시 들고서 쫓아가 친구를 덮쳤어요. 제 딸한테 이 더러운 년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눈도 못 뜨도록 신명나게 혼내주었어요. 내 딸 건드리는 순간 너네 집안은 그대로 황천길 직행인 줄 알아. 조용하게 소송 걸어주려고 했더니 네 성질머리 때문에 안 되겠다. 똑똑히 기억해. 너네 집안 얼굴에 먹칠한 건 난년으로 태어난 너랑 네 동생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대로 친구를 내몰아 현관문 밖으로 쫓아버렸고 빗자루를 내던지며 꺼지라고 소리친 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구 사이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고 얘도 더 이상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 저도 기회와 경고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될 것 같더군요. 괜히 어설픈 자비를 베풀었다가 저만 등신 호구가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모든 연락을 수신 차단해버렸고 플로리스트 상간녀가 강사로 일하는 꽃집에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확 뿌려버렸어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쳐다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짓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단지 뿌린 지 이틀 만에 상간녀가 꽃집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문 닫고 숨는다고 불륜이 어디 손쉽게 숨길 수 있는 수치인가요? 유리문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메모를 비켜가며 보기 좋게 전단지를 도배하고 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규모 큰 맘카페에도 상간녀와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전부 올려버렸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수십 개가 떠오르는데 전부 욕밖에 없더라고요. 저 대신해서 신박하게 욕을 퍼부어 주시는 맘들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 줄 아시나요? 그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 전남편과 상간녀 스토리가 웬만큼 퍼졌는데 그게 상간녀 아빠한테까지 결국 영향을 끼쳤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맘카페 댓글에 상간녀가 어디 관리청장 딸이라고 소문이 퍼져서
상간녀 아빠 건의에 정말로 위협이 가해진 것 같았어요. 그 뒷일은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리고 진짜 답없는 사건이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전 남편은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맨몸으로 친히 불륜녀 집안에 들어간 주제에 감히 부잣집 친정 두고서 또 다른 여자를 안아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간녀가 억울하다고 전 남편 약점 좀 알려달라고 저희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었어요. 굳이 제가 답장을 안 해도 이미 전 남편의 약점을 알지 않을까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전 남편은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것이니 돈줄 끊는 것만으로도 큰 복수가 될 겁니다. 역시나 상간녀도 그럴 거라 싶었는지 결혼 생활 1년도 못 버티고 이혼 소송으로 전 남편과 전 남편 집안에게 빚더미를 안겨주었다네요. 그리곤 우편으로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문을 써줬는데 그마저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그 불행을 겪어보고 사과를 하는 건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남편이랑 시간은 손가락 쪽쪽 빠는 신세를 면치 못했겠네요. 그러게 얌전히 본인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알거지는 면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적당선을 지키며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동물인데 어쩜 그리도 짐승이길 자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위자료도 받아 살림이 좀 편해졌고요. 뜻하지 않게 화제거리로 인기를 얻어 맘카페에서 운영자로 직위가 올라갔어요. 운영자들한테는 육아 관련 광고나 협찬이 들어와서 딸아이한테 도움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선 이혼이 흠도 아니고 미혼모도 흠이 아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개성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제게 떨어진 재산으로 저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피땀 흘려 키울 겁니다. 욕심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딸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 거예요. 모두가 돈벼락 맞기를 바라지만 내 수중에 과분한 욕심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게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사람의 전두엽을 조종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게 떨어질 악재는 이걸로 끝이었으면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